새벽 3시. 도시의 심장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강민준의 세상은 바로 그 시간에 시작되었다. 그의 작은 국밥집. 새벽집의 주방은 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품은 섬이었다.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희미한 정우 빛이 쏟아졌고,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밤새도록 고아낸 사골 국물이 김을 피워 올리며 구수한 냄새를 공간 가득 채웠다. 강민주는 마치 정교한 기계의 부품처럼 움직였다. 그의 모든 동작에는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었다. 솥에서 국물을 뜨는 국자의 각도,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칼날의 속도,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는 손목의 스냅까지, 모든 것이 수천 번의 반복으로 다져진 완벽한 일상이었다. 30 중반의 나이.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다. 깊고 고요한 눈은 그가 겪어온 세월을 짐작게 했지만 그 세월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과묵하지만 손맛 좋은 국밥집 주인일 뿐이었다. 그의 하루는 정확히 새벽 2시 30분에 시작되어 3시에 정점을 찍는 한 가지 특별한 의식으로 완성되었다. 그것은 메뉴판에도 계산서에도 없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국밥 한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민주는 익숙하게 가장 좋은 양지머리 부위를 꺼내 얇게 점였다.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두툼하고 푸짐한 양이었다. 그는 갓 지은 밥을 투박한 뚝배기에 담고 그 위에 정성껏 썬 고기를 얹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뽀얀 국물을 가득 부었다. 촤 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잘게 썬 대파가 하얀 눈처럼 내려앉았다. 완벽한 국밥 한 그릇. 그는 그것을 나무 쟁반에 올려놓고 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뒷골목은 가게의 따뜻한 온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새어나오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도시의 밤이 내뱉는 차가운 공기. 민주는 뒤집어 놓은 낡은 맥주 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이곳이 그와 그 손님 사이의 유일한 접점이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다. 새벽에 재료를 확인하러 나왔다가 산더미 같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끄는 작고 마른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그의 가게 쓰레기통을 뒤져 캔이나 박스를 찾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유독 마음에 걸렸던 민주는 다음 날부터 남은 국밥을 작은 냄비에 담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며칠을 그렇게 버리고 나서야 민주는 깨달았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방식을 바꿨다. 남은 음식이 아닌 그날의 첫 국밥, 가장 정성 들여 만든 한 그릇을 마치 누군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처럼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러자 다음 날 뚝배기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 후로 그것은 그들 사이의 무언의 약속이 되었다. 민주는 국밥을 내놓고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것을 먹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한 번도 할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기묘한 관계를 지키는 예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다. 쟁반을 내려놓고 가게로 막 돌아서려는 순간 골목 저편에서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소리가 난 쪽으로 집중되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손수레 바퀴가 낡은 맨홀 뚜껑에 걸리는 소리였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낮춰 주방의 작은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창문은 기름때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골목길을 엿보기에는 충분했다.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스스로에게 의아했다. 왜 숨어서 지켜보는가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오랜 훈련으로 각인된 대로 반응하고 있었다. 위험 분석, 상황 파악, 은밀한 관찰, 이윽고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드러났다. 남루한 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낡은 털모자를 쓴 영락없는 도시의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무거운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다가왔다. 그런데 민준의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보통 저 정도 무게의 수레를 끄는 노인들은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기 마련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허리는 놀라울 정도로 꼿꼿했다. 수레를 끄는 팔에 힘이 들어가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지만 척추는 마치 강철심을 박은 것처럼 곧게 서 있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몸에 밴 훈련된 자의 자세였다.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의 자세. 할머니는 마침내 익숙한 맥주 상자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을 휙 둘러보는 그녀의 움직임은 짧고 절도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자신이 숨어있는 창문 쪽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눈빛, 피곤과 허기에 지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명민한 눈빛이었다. 마치 경계태세를 갖춘 야생동물 같았다. 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희미하고 공허한 노인의 눈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신경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 국밥집 주방에서 잠재워두었던 과거의 감각들이었다. 할머니는 뚝배기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민준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녀가 앉는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릎이 아파 어이쿠 소리를 내며 주저앉거나 무언가를 짚고 천천히 몸을 낮춘다. 하지만 할머니는 허리를 편 채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앉았다. 하체 근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무술이나 특수 훈련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자세를 낮추는 법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었던 손을 녹이려는 듯했다. 그리고 민주는 결정적인 것을 보고야 말았다. 바로 그녀의 손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할머니의 손등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다. 손은 폐지와 고무를 만져 온통 때가 끼고 거칠었다. 하지만 손가락 마디와 손날 부분에 박인 굳은 살은 일반적인 노동으로 생긴 것과는 종류가 달랐다. 넓고 평평하게 퍼진 굳은 살이 아니었다.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었다. 특히 검지와 중지, 첫 번째 마디에 박인 굳은 살, 그리고 새끼손가락 아래, 손날을 따라 길게 이어진 단단한 흔적. 민주는 저 굳은 살을 알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밤, 샌드백을 치고 목검을 휘두르던 자신의 손에도 박여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굳은 살이었다. 권투나 격투기, 수련자의 주먹, 혹은 검이나 봉을 쥐는 무도인의 손에서나 볼 수 있는 흔적이었다. 저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쥐고, 치고, 단련한 자의 손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낱 가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저 사람은, 저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이 남루한 행사액은 모두 정교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하고 고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고개는 완전히 숙여지지 않았다. 시야를 확보한 채 숟가락을 드는 동작마저도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언제든 주변의 위협에 반응할 수 있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귀는 골목의 모든 소리를 분석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창문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차갑게 식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가 세운 새벽집은 과거로부터의 도피처였다. 피와 배신. 죽음으로 얼룩진 과거를 잊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요새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강민준이라는 평범한 인물을 연기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요새 안으로 과거의 그림자와 너무나도 닮은 존재가 걸어 들어왔다.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 그가 매일 새벽 차려낸 국밥은 어쩌면 어둠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전색에 보내는 보급품이었을지도 모른다. 국밥을 다 비운 할머니는 뚝배기와 쟁반을 원래 자리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민준이 있는 가게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주 짧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민준은 그것이 감사의 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무거운 손수레와 함께 소리 없이 사라졌다. 주방 안은 다시 가마솥 끓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소리는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의 배경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리대로 돌아가 기계적으로 칼질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해야 하는가? 질문은 메아리가 되어 그의 내면을 울렸다. 그는 그저 국밥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더 이상 누구의 피도 눈물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맹수의 본능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늘 새벽의 국밥 한 그릇은 그와 그녀의 세계를 돌이킬 수 없이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민준의 세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확인하고 국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강물과 같았다. 모든 감각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손님들의 발소리, 길 건너편 자동차의 경적 소리, 심지어 주방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까지 그의 뇌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것이다. 그는 할머니에 대해 더 이상 엿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가 떠난 후 뒷골목에 남겨진 아주 작은 흔적들, 뚝배기 주변에 떨어진 밥풀의 개수와 위치, 그녀의 신발이 남긴 젖은 자국의 깊이와 패턴, 그녀가 손수레를 끌고 사라지는 방향의 미세한 변화까지. 그것들은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극도로 신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전문적인 훈련의 결과였다.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나는 그저 국밥집 주인이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이 주문을 외웠다. 과거의 그림자에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평온한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그날 밤의 비는
도시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거셌다. 창문을 때리는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 절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평소와 같이 새벽 3시를 위한 국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뒷골목을 향해 있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과연 그녀가 나타날까? 바로 그때였다. 굵은 빗소리를 뚫고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이어졌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할머니의 손수레였다. 민주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소리 없이 뒷문으로 다가갔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어 그의 발등을 적셨다. 그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다. 얌전히 따라와. 할망구, 우리도 좋게 끝내고 싶으니까.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분노와 저항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지금 연기하고 있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혹은 상대방을 방심시키기 위한 연기. 말이 많아. 회장님께서 직접 모셔오라고 하셨어? 회장님. 민준의 뇌리에 그 단어가 낙인처럼 찍혔다. 이것은 단순한 노상 강도가 아니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작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망설임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새벽집, 주인 강민준으로 남을 수 없다. 그는 다시 과거의 누군가로 돌아가야만 한다. 피와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삶에 다시 드리워질 것이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이 있었다. 어두운 창고, 화약 냄새, 그리고 쓰러져 가던 동료의 마지막 눈빛. 미안하다. 먼저 간다.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쾅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빗줄기가 어둠 속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민주는 그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골목의 풍경은 처참했다. 할머니의 손수레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동안 모은 폐지들이 빗물에 흠뻑 젖어 나뒹굴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할머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다. 한 명은 우악스럽게 그녀를 끌고 가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을 망보고 있었다. 골목 끝에는 시동이 켜진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야, 니언. 망을 보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민준을 보고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일반적인 조폭이 아니었다. 훈련된 자들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할머니를 붙잡고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빗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방울쪄 떨어졌다. 이봐, 여긴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곱게 꺼져. 못 본 척하면 목숨은 살려주지. 단검을 든 남자가 위협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국밥집 주인의 순박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의 약점을 파악하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그 할머니 놔줘. 민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낮고 차갑게 골목에 깔렸다. 미친 새끼가. 남자는 욕설과 함께 단검을 휘둘렀다. 빗속에서 칼날이 섬광처럼 빛났다.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민준의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반보 앞으로 파고들며 남자의 칼을 쥔 손목을 왼손으로 낚아챘다. 동시에 오른손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기억. 남자의 입에서 비명 대신 숨 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에 쥐고 있던 단검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주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며 그의 몸을 방패 삼아 앞으로 밀고 나갔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할머니를 붙잡고 있던 다른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당황하여 할머니를 밀치고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 순간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방패로 삼았던 남자를 그에게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두 남자가 뒤엉켜 비틀거리는 찰나. 민주는 이미 그들의 중심을 파고든 후였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손날로 두 번째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을 강타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쓰러졌다. 이어서 첫 번째 남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 역시 정신을 잃고 빗물 속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것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골목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두 명의 남자는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들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뜨거운 김과 함께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낡은 털모자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드러난 얼굴은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인정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분석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순박한 국밥집 주인이라고 믿었던 남자가 보여준 냉혹하고 치명적인 전문가의 움직임을 그녀는 저런 종류의 인간을 알고 있었다. 과거에 함께 일했거나 혹은 적으로 마주쳤던 동료의 인간들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빗속에서 허공에서 얽혔다. 어떠한 말도 필요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외로운 투사의 고독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봉인해두었던 야수의 폭력성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가 평범한 삶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순찰차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명령조로 돌아와 있었다. 그세요.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아니, 윤수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는 쓰러진 손수레를 힘겹게 일으켜 세웠다. 민준이 다가가 도와주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직은 경계가 풀리지 않았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녀는 젖은 폐지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재빨리 꺼내 품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비의 장막 너머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뒷골목에는 쓰러진 두 남자와 빗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식어가자 차가운 현실감이 밀려왔다. 평온했던 그의 삶은 이제 끝났다. 문이 열렸고 그는 스스로 과거를 향해 걸어 나갔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오늘 밤 쏟아진 비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뒷골목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다. 강민주는 더 이상 쏟아지는 빗줄기라는 엄폐물 없이 차갑고 명료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은 이미 가라앉았고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그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고 무엇보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기술은 평범한 국밥집 주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 민주는 먼저 주변을 살폈다. 골목 양끝, CCTV의 사각지대. 그들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이 장소를 선택했다. 프로의 솜씨였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에게 다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몸을 수색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하지만 왼쪽 남자의 안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 하나가 나왔다. 대폭폰이었다. 전원을 켜자 통화 목록과 메시지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그러나 배터리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일련 번호. 민주는 그 번호를 외웠다. 이것은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는 두 남자를 한 명씩 어깨에 둘러매고 골목 더 깊숙한 곳, 대형 쓰레기 처리장 뒤편으로 옮겼다. 그곳은 며칠 동안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장소였다. 그는 그들을 단순한 주취자들의 노상 싸움처럼 보이도록 자세를 고쳐 눕혔다. 한 남자의 주머니에 일부러 소주병을 반쯤 꽂아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 흔적을 지울 차례였다. 그는 가게로 돌아와 물통과 대걸레를 들고 나왔다. 빗물의 대부분 씻겨 나갔지만 혹시 모를 혈흔이나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증거들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오며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현장 정리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마치 어제도 했던 일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쓰러진 손수레와 흩어진 폐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윤수희. 이제는 그녀를 더 이상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의 무기이자 방패로 삼았을 이 물건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젖은 박스들을 다시 쌓아 올리던 그의 손끝에 다른 종이와는 확연히 다른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젖은 골판지의 푸석함이 아닌 고급 용지의 매끄러움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춰보니 손바닥 반만 한 크기로 찢어진 서류 조각이었다. 빗물에 젖어 잉크가 일부 번졌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종이의 상단 귀퉁이에는 산봉구리 3개를 형상화한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 기업, 태상그룹의 로고였다. 서류에는 숫자와 암호처럼 보이는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으로는 3차 송금이라는 글자와 함께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적혀 있었다.
아까 그 남자들이 윤수일을 끌고 가려 했던 이유. 바로 이 서류 조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폐지를 줍는 행위를 위장해 태상그룹이 벌인 기밀 문서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거대한 암흑의 실체, 그 일부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상그룹 타워 최상층. 최태석 회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놓쳤다는 건가? 최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등 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회장의 수족이자 태상그룹의 모든 어두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권영철 이사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변수, 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잘생겼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내 계획에 변수란 존재하지 않아. 권 이사, 자네가 무능했거나 상대가 유능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느 쪽인가?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력 2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놈의 보고에 따르면 상대는 단 1명이었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끝냈다고. 유령이라? 최태석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그런 발톱을 숨겨두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새로운 조력자가 생긴 건가? 그는 천천히 권 이사에게 다가갔다. 구두굽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서류는 어떻게 됐지? 프로젝트 오메가 관련 서류. 그 여자가 그걸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현장에 흘렸거나 아니면 아직 가지고 있을 겁니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최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손을 들어 권 이사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주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권 이사의 온몸은 공포로 굳어졌다. 권 이사? 그 늙은 여자는 그냥 과거의 찌꺼기가 아니야.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쥐새끼지. 그리고 프로젝트 오메가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네도 잘 알 텐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나나 자네나 이 자리에서 끝장이야. 알아들어.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동네 전부를 이 잡듯이 뒤져. CCTV, 차량 블랙박스, 모든 걸 확인해. 그 여자와 그날 밤 나타난 유령이라는 놈, 둘 다 내 눈앞에 데려와. 이번에는 실수는 용납 못해.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어. 흔적도 남기지 마. 최태석은 다시 통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마치 그의 소나귀에 놓인 장난감 같았다. 한낱 국밥집 주인과 늙은 기자의 발버둥 따위는 그의 거대한 왕국에 작은 흠집조차 낼 수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집의 영업이 끝나고 셔터가 내려진 시간. 가게 안쪽. 민준의 작은 휴식 공간은 임시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다. 그는 젖은 서류 조각을 스탠드 불빛 아래 조심스럽게 말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태상그룹이 전문 인력을 동원해 회수하려 할 정도라면 보통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것이다. 민주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가 세상과 단절하며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유물이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투박하고 두꺼운 검은색 노트북이었다. 일반 상업용 모델이 아닌 군용 등급의 보안과 내구성을 갖춘 특수 장비였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몇 단계에 걸친 복잡한 암호 해제 절차를 거쳤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운영체제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보안 네트워크 접속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국밥을 마는 투박한 손이 아니었다. 수많은 정보와 기밀을 다루던 날카로운 분석가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치고 IP 주소를 수십 번 우회하며 어둠의 네트워크 속으로 조용히 잠수해 들어갔다. 첫 번째 검색어는 태상그룹 최태석이었다. 화면에는 언론에 공개된 그의 화려한 이력과 성공 신화가 끝없이 펼쳐졌다. 하지만 민준이 찾는 것은 그런 빛나는 표면이 아니었다. 그는 기업 정보, 주주 명단, 자회사 구조,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공식적인 자금 흐름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다음 검색어는 윤수희였다. 15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태상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던 그녀는 결정적인 보도를 앞두고 조작된 스캔들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이자 동료 기자였던 사람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건 기록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되는 비밀 작전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민주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 떠 있는 최태석의 자신만만한 얼굴과 비극적인 사건 기록 속에 갇힌 윤수희의 옛 기사, 그리고 정체불명의 프로젝트 오메가,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연결되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윤수희를 제거하려 했고, 윤수희는 자신의 명예와 남편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태산의 심장부에서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강민주는 그 운명의 교차점에 서게 되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거대한 성벽에 난 첫 번째 균열.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평온한 삶은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무력감과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국밥집 주방의 어둠 속에서 한 명의 유령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또 다른 유령을 쫓는 왕은 아직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거대한 위협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민준의 작은 가게는 2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뽀얀 국밥 연기와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한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밤이 되면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안은 과거의 유령이 배회하는 정보전쟁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낡은 군용 노트북과 그 앞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는 최태석의 제국에 흠집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 민주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정보는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 터였다.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그림자가 되어야만 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존재 자체가 위험 요소인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야 할 때였다.
그는 노트북에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이 여러 번 깜빡이더니 이내 검은 바탕에 녹색 글씨만 깜빡이는 보안 채널, 접속 화면이 나타났다. 이곳은 과거 그가 몸담았던 조직, 국가정보원의 극소수 전계 요원들만이 아는 유령 통신망이었다. 한 번 접속 기록이 남으면 그의 존재가 즉시 전 소속기관에 알려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짧고 간결한 암호문 한 줄을 작성했다. 오라클, 하데스가 오래된 악보를 찾고 있네. 15년 전 가수 윤수이와 그녀의 마지막 노래, 그리고 오메가라는 제목의 미발표 신곡에 대한 모든 것, 먼지가 많을 테니 조심하게. 오라클은 조직 내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이자 정보 수집 전문가였던 그의 옛 동료의 암호명이었다. 하데스는 바로 강민준 자신의 과거 이름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즉시 채널을 닫았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답장이 올지, 온다면 언제가 될지, 혹은 답장 대신 검은 양복의 옛 동료들이 들이닥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민주는 기계처럼 일상을 유지했다. 그는 낮 동안 수십 그릇의 국밥을 말아냈고 손님들과 무미건조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아무도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풍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습격으로 그녀의 은신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처럼 노련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뒷골목의 맥주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온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당신의 편이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틀 밤이 지나도록 국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답장이 온 것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민준이 막 국밥을 내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열어보니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오라클이 보낸 신호였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내렸다. 그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문자의 코드를 이용해 특정 다크웹 주소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용량의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몇 시간에 걸쳐 다중 암호화된 파일의 빗장을 하나씩 풀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는지에 대한 잔혹한 기록이었다. 파일 안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의 내부 보고서가 있었다. 윤수희 남편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들, 공식 발표와는 달리 도로에는 피해 차량의 타이어 자국 외에 다른 차량이 고의적으로 밀어붙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목격자는 갑자기 거액의 빚을 청산하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태상그룹 법무팀이 사건 담당 경찰들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상납한 내역이 담긴 비공식 장부도 있었다. 그리고 15년 전 윤수희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취재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총명함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 세상의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당당한 표정. 민주는 사진 속의 여자와
며칠 전 뒷골목에서 마주쳤던 겁에 질린 듯 연기하던 노인의 얼굴을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다. 세월의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비극의 간극이 존재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발표하지 못했던 마지막 기사의 원고였다. 태상그룹이 정관계 로비를 위해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의 최종 목적지로 프로젝트 오메가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뇌물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매국에 가까운 거대한 음모였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태석은 자신의 매국 행위를 덮기 위해 윤수희 부부를 파멸시켰다. 남편을 죽이고 그녀의 명예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는 윤수희라는 인간을 과소평가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15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홀로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온몸을 거대한 충격이 꿰뚫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고통이었다. 그의 눈앞에 윤수희의 얼굴 위로 5년 전 작전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파트너의 얼굴이 겹쳐졌다. 거대한 부패 권력의 음모를 파헤치다. 결국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었던 동료. 그의 마지막 눈빛은 원망이 아닌 너라도 살아남아라는 부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동료를 잃고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그는 모든 것을 등지고 도망쳤다. 지난 5년간 그는 국밥집 주방이라는 좁은 요새에 숨어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윤수희는 달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전장만 바꿨을 뿐이었다. 그녀가 15년간 견뎌왔을 고독과 절망, 공포의 무게가 파도처럼 민준에게 밀려왔다. 매일 새벽, 차가운 도시의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원수의 흔적을 찾아 헤맸을 그녀의 심정.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가 내민 국밥 한 그릇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민준의 내면을 억누르고 있던 단단한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 섞인 신음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차가운 가게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젊은 시절의 윤수희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윤수희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눈물이었고 지켜주지 못했던 동료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었으며 지난 5년간 비겁하게 숨어 지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의 눈물이었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그의 영혼을 정화하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가게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눈물은 멈췄지만 그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슬픔과 죄책감의 자리에 강철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분노였고 사명감이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윤수희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강민준, 아니 하데스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그의 허리는 그 어느 때보다 꼿꼿했다. 과거의 유령은 그를 집어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눈물의 폭풍이 지나간 후 강민준의 내면에는 기이할 정도의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지 않았다. 대신 그 유령들과 나란히 서서 현재의 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껐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이 트기 전 가게 문을 열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도 있었지만 이전의 방어적인 습관이 아닌 목적을 향한 공격적인 효율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윤수희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가 다시 그를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었다. 최태석의 사냥개들이 온 도시를 뒤지고 있을 터. 그녀는 지금쯤 가장 깊숙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을 것이다. 민주는 오라클이 보내온 방대한 자료를 다시 훑기 시작했다. 그는 윤수희의 기자 시절, 취재 수첩 사본, 과거 인터뷰 기록, 그녀가 썼던 모든 기사를 분석했다. 그는 그녀의 생각하는 방식, 행동 패턴을 읽으려 했다. 그녀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서울시 지도를 펼쳐놓고 도시의 모든 재개발 지역, 버려진 공장 지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낙후된 동네들을 표시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CCTV가 거미줄처럼 얽힌 도심을 피해 시스템의 눈이 닿지 않는 잊혀진 곳, 그러면서도 폐지나 고물을 수집하며 익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 몇 군데의 후보지가 추려졌다. 그리고 그는 오라클의 자료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17년 전, 윤수희가 도시 빈민 문제에 대해 심층 취재하며 몇 달간 직접 생활했던 개미마을이라는 달동네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 속에서 그녀는 그곳을 도시의 시간이 멈춘 섬이라고 묘사했다. 그곳이라면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지도에 표시된 개미마을로 향했다. 개미마을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닿지 않는 언덕배기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집들. 민주는 인기척을 죽인 채 어둠을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감각은 최고조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냄새의 변화, 멀리서 들려오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바람에 낡은 함석 지붕이 삐걱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정보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어느 막다른 골목 끝, 거의 폐가처럼 보이는 작은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집 앞에는 비에 젖은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아주 희미한 등유 램프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코끝을 스치는 냄새. 아주 옅었지만 그가 매일 새벽 만들던 사골 국물의 구수한 냄새와 윤수희가 늘 몸에 달고 다니던 퀴퀴한 폐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찾았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섣부른 접근은 그녀의 경계심만 높일 뿐이다. 그는 조용히 그곳을 벗어났다. 이제 그녀를 밖으로 불러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사회부 기사 섹션에서 낡은 신문철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15년 전 윤수희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썼던 기사를 찾아냈다. 그는 기사 제목 옆빈 공간에 아주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남겼다. 국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남산공원 세 번째 벤치. 그는 신문철을 원래의 자리에 꽂아두고 도서관을 나왔다. 윤수희처럼 철저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 기사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리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싸움의 이유를 되새기는 의식과도 같을 터. 이제 그녀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약속된 시간, 오후 2시. 민주는 남산공원의 세 번째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산했다. 그는 관광객인 척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지만 실제로는 반경 50m 안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났을 때 한 명의 할머니가 천천히 벤치 쪽으로 다가왔다. 폐지를 주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깨끗하지만 낡은 등산복 차림에 얼굴의 반을 가리는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걸음걸이와 꼿꼿한 허리를 보고 단번에 윤수희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바로 옆 벤치에 앉지 않고 대각선 방향의 건너편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도 언제든 자리를 뜰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수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폐지를 주울 때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낮고 차분한, 지성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민주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강민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국밥집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보여준 건 평범한 국밥집 주인의 솜씨가 아니던데요. 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도 평범한 폐지 줍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맞받아쳤다. 저는 최태석 회장 같은 인간들 때문에 유령이 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윤수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뜯어보듯 관찰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죠, 당신? 태산 쪽 사람인가? 타해산 쪽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공원에서 한가롭게 대화를 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뒷골목에서처럼 말없이 끌고 갔겠죠. 민주는 품 안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프로젝트 오메가. 그리고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진 기자의 마지막 기사. 이 정도면 제가 어느 편인지는 증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윤수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철벽 같던 경계심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와 함께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선생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제게도 최태석 같은 인간에게 갚아줘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는 윤수희를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전사로 대하고 있었다. 15년 동안 모두가 그녀를 미친 여자 혹은 불쌍한 피해자로 취급할 때 처음으로 그녀의 본 모습을 알아봐준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선생님께는 목표에 대한 지식과 15년간 모아오신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꿰뚫을 창이 부족하죠. 제게는 그 창이 되어드릴 기술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윤수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은 상실감과 그것을 이겨낸 단단한 의지를 읽었다.
신뢰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 15년. 하지만 지금 그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믿어도 된다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녀가 물었다. 당신의 과거 이름은 뭐였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데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수희의 눈이 커졌다. 하데스, 국정원 내에서도 전설로 불리던 최정예 암살 요원의 코드네임. 몇 년 전 작전 중 사망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전쟁에 드디어 첫 번째 동지가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뜨거운 악수나 감격의 포옹이 아니었다. 두 명의 프로페셔널이 서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맺는 조용하고 단단한 맹세였다. 우선 저를 추적하는 저들의 정보망부터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윤수희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제가 알아본 바 태산의 보안팀을 총괄하는 권영철 이사의 오른팔 격인 인물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전문가, 차동수 팀장. 그의 움직임만 묶어두면 당분간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분석을 끝내고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민준의 모습에 윤수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15년 만에 첫 미소였다. 그들은 안전한 연락 방법을 정하고 각자 다른 길로 헤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혼자가 아니었기에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조용한 동맹이 맺어졌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조용한 동맹이 맺어진 후 강민준과 윤수희의 세계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 회의는 윤수희의 새로운 은신처인 개미마을의 작은 방에서 열렸다.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과 명료한 목적의식이 흐르고 있었다. 윤수희는 방 한쪽에 쌓아두었던 자료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15년의 세월 그 자체였다.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너덜너덜해진 취재 수첩, 공중전화 녹취록을 옮겨 적은 메모, 그리고 태상그룹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수천 장의 파쇄된 문서 조각들. 그녀는 이 문서 조각들을 몇 년에 걸쳐 퍼즐처럼 맞춰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집념의 산물이었다. 최태석은 완벽주의자야. 하지만 그 완벽주의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지.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하고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윤수희는 자료들을 펼쳐 놓으며 최태석이라는 인간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였던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듣고 보고 분석했다. 윤수희가 쏟아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는 핵심적인 패턴과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윤수희의 정보가 점이라면 민주는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결국 모든 정보는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프로젝트 오메가의 데이터 서버. 그곳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윤수희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 서버의 문지기는 권영철 이사와 그의 직속 부하. 데이터 보안팀장 차동수겠지요. 민준이 그녀의 말을 이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차동수 팀장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띄웠다. 오라클에게서 받은 자료였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차동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작전은 명확해졌다. 첫째,
차동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그의 행동 패턴과 약점을 파악한다. 둘째, 그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프로젝트 오메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논리적 키를 확보한다. 그것은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작업이었다. 한편 태산타워의 권영철 이사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태석 회장은 매일 아침 그의 목을 조여왔다. 아직도 그 늙은 여우 한 마리, 그리고 동네 양아치 수준의 방해꾼 하나를 처리하지 못한 건가. 최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살기가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일대 CCTV를 전부 확인했지만 워낙 낡은 동네라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놈의 인상착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됐다. 최 회장은 권 이사에게 서류철 하나를 던졌다. 이건 프로젝트 오메가의 다음 단계 계획서다.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숙자, 쉼터, 고물상, 동네 정보원들까지 전부 풀어. 쥐새끼 한 마리조차 내 허락 없이는 그 동네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 유령이라는 놈이 누구든 간에 그 늙은 여자 주변에 분명 다시 나타날 거다. 그 둘을 한 번에 낚아채. 권영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사무실을 나왔다. 그는 아직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폐지 줍는 할머니라는 미끼에 쏠려 있었고, 정작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진짜 위협, 하데스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바로 그 오만이 그들의 제국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과거 요원 시절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을 꺼내 들었다.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도청 장치, 단추 모양으로 위장된 초소형 GPS 추적기. 그는 이 장비들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차동수의 동선은 오라클의 정보대로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같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 출근하며 퇴근 후에는 회사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했다. 완벽한 통제광인 최태석 밑에서 일하는 자의 강박적인 습관이었다. 디데이는 다음 날 아침으로 정해졌다. 목표 장소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출근 시간의 지하철역 환승 구간이었다. 민주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했다. 어깨에는 서류 가방을 메고 손에는 신문을 들었다. 그는 차동수가 항상 이용하는 8, 2번 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의 모든 근육과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며 밀려 들어가는 혼잡한 순간 차동수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찰나였다. 민주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차동수와 가볍게 부딪혔다. 아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가볍게 사과하며 몸을 일으키는 0.5초의 시간 동안 그의 손은 이미 임무를 완수한 후였다. 추적기는 차동수의 가방, 어깨끈 안쪽에, 도청기는 그의 외투깃 안쪽에 완벽하게 부착되었다. 차동수는 잠시 인상을 썼을 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은신처로 돌아온 민준과 윤수인은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응시했다. 차동수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곧이어 도청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대리, 보고서 아직이야 회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건인데 이렇게 늦어서 어쩌자는 거야.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 그들은 차동수의 통화 내용, 회의 내용, 심지어 동료를 험담하는 소리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의 사무실 컴퓨터 비밀번호가 그의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과 오메가 서버의 정기 점검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다는 핵심 정보까지 얻어냈다. 금요일 저녁,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바로 그 시간이 잠입을 위한 최적의 기회였다. 그러던 중 윤수희의 귀에 특정 대화 내용이 꽂혔다. 차동수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어머니 병원 때문에. 김민석 씨, 변명은 듣기 싫어. 자네 사정 딱한 건 알지만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곳이야.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땐 나도 자네 못 지켜줘. 알았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눅이 든 젊은 직원의 목소리. 윤수희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으로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태상그룹 데이터 보안팀의 주임. 명문대 출신의 수재지만 지방 소도시 출신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다. 윤수희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자 시절에 날카로운 직감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 사람이야? 차동수는 너무 경계심이 강해. 우리가 직접 뚫기보다는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녀는 김민석의 프로필을 가리켰다. 유능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상색에 억압당하며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불만을 품고 있지만 아직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이 가장 흔들리기 쉽지. 약간의 계기만 있다면 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작전이 수정되었다. 단순한 잠입과 데이터 탈취가 아니었다. 내부 조력자를 포섭하는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심리전으로 진화한 것이다. 그들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김민석의 평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서 두 명의 유령과 연결되는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균열은 시작되었다.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파고들어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것인가. 민준과 윤수희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승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태산의 심장부에 꽂을 비수를 고르는 작업은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 데이터 보안팀 주임 김민석. 그는 성벽의 가장 약한 돌이었지만 잘못 건드리면 성 전체에 경보를 울리게 할 수도 있었다. 접근은 강민준이 아닌 윤수희의 몫이었다. 민준의 방식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윤수희의 기자 시절 경험이 더 적합했다. 그녀는 김민석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병원의 암병동 휴게실에 허름한 옷차림의 간병인 할머니 한 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수희의 또 다른 위장이었다. 그녀는 김민석의 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저 묵묵히 같은 공간에 머물며 다른 환자들을 돕고 간병에 지친 보호자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김민석의 어머니와도 몇 마디 말을 섞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노모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지만 매일 늦게까지 일하느라 얼굴 보기 힘든 것이 얼마나 안쓰러운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윤수희는 그 대화 속에서 김민석이라는 청년의 삶의 무게를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는 부러지기 직전에 활시위와 같다는 것을. 한편 민주는 기술적인 접근을 준비했다. 그는 김민석에게 보낼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내용은 간결했다. 차동수 팀장의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재능은 그런 식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볼 용기가 있다면 내일 전고 이메일에 첨부된 보안 링크로 접속하십시오.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미끼였다. 선택은 김민석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김민석이라는 균열에 집중하는 동안 최태석의 포위망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권영철 이사는 그날 밤의 실패 이후 거의 미친 사람처럼 서울의 밑바닥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는 고물상 주인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고 노숙자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했다. 마침내 한 고물상 주인이 얼마 전 비슷한 인상착의의 할머니가 다녀갔다는 정보를 실토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할머니가 끌고 가던 손수레 바퀴 한쪽이 유별나게 삐걱거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권 이사는 그 사소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울시의 모든 교통관제 CCTV 영상을 확보해 삐걱거리는 바퀴를 가진 손수레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백 시간의 영상 속에서 윤수희의 손수레가 개미마을 입구 쪽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해냈다. 포위망이 좁혀졌다. 권 이사는 수십 명의 전개 인력을 개미마을로 급파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목표를 확인하는 즉시.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는 최태석의 직접 명령이 떨어진 후였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오던 윤수희는 등골을 찌르는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15년 동안 생존을 위해 갈고 닦은 짐승 같은 직감이었다. 미행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평소보다 조금 더 복잡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뒤따라 붙는 그림자의 수는 하나가 아니었다. 골목의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같은 시각 개미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낡은 건물 옥상. 민주는 쌍안경으로 마을 주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새로운 습관이었다. 그는 은신처 주변에 직접 만든 몇 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지만 기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인간의 움직임을 읽는 데는 자신의 눈이 더 정확했다.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평소와 달리 마을 입구에 서성이는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 척 보기에도 관광객이나 주민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이 희미하게 빛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그는 즉시 윤수희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위험, 즉시 이탈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수희는 이미 그들의 함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젠장, 민주는 싼 간경을 던지고 옥상 난간을 뛰어넘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계획이고 전략이고 없었다. 지금 당장 그녀를 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윤수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그녀의 앞뒤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노골적인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 윤수희 기자. 회장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기사를 아주 감명 깊게 읽으셨다더군. 이제 그 기사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 권 이사의 부하 중 한 명이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남자의 등 뒤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골목 위쪽, 낡은 집의 지붕에서 한 그림자가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며 남자의 어깨를 짓밟고 등 뒤에 착지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지체 없이 옆에 있던 다른 남자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그리고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발로 차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또 다른 녀석에게 날려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폭발적이었다. 이 새끼가 당황했던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좁은 골목 안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민주는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상대를 걷어차고 널려있던 연탄 집게를 집어들어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냈다. 벽 두르륵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상대의 수는 너무 많았다. 민준의 등과 팔에 칼날이 스치며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한 놈이 민준과 싸우는 틈을 타 윤수희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그를 막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윤수희는 더 이상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끝을 뾰족하게 간 소의 파이프를 꺼내 남자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찔렀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주는 마지막 남은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한 명의 턱을 올려쳐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벽에 처박았다. 하지만 마지막 남자는 정신을 잃기 직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준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가면이 벗겨졌다. 가야 합니다. 당장. 민준은 윤수희의 팔을 잡아 끌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은신처는 이미 발각되었다. 개미 마을 전체가 적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지붕 위를 넘고 담을 뛰어넘으며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권영철 이사는 부서진 팔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돌아온 부핵에서 보고를 받았다. 괴물이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었습니다. 권 이사는 즉시 국밥집 주인을 키워드로 주변 상인 탐문을 시작했고 강민준의 가게를 특정해냈다. 그는 강민준의 사진을 확보해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의 인맥을 통해 비공식적인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던 중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하데스, 전 국정원 블랙 요원, 5년 전 해외 작전 중 사망 처리. 권 이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었다. 국가가 키워낸 최정예 인간 병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태석 회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유령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내 낮게 웃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흥미롭다는 듯한 웃음소리였다. 재밌어지는군.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라. 좋아. 그렇다면 이제 사냥의 격을 좀 높여야겠지. 경찰, 검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개들을 풀어. 그놈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그놈의 과거, 주변 인물, 모든 걸 파헤쳐 산채로 잡아와. 내가 직접 그 가면을 벗겨줄 테니. 한편 도시의 반대편 허름한 모텔방. 민주는 피가 배어나온 셔츠를 찢어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있었다. 윤수인은 창밖을 망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노출되었다. 이제 그들은 이름도 집도 없는 완벽한 도망자가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태산의 자금력과 정보망을 당해낼 수 없어. 윤수이가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전선이 공식적인 시스템 내부에서 싸워줄 아군이 필요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리고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번호 하나를 눌렀다. 경찰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 박진우 형사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음성 변조기를 사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바꾸었다. 박진우 형사님, 정의로운 경찰이라고 들었습니다. 썩은 악취를 맡는 걸 좋아하신다면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한번 파보시죠. 태상그룹의 더러운 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민주는 박 형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받은 박진우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흔한 장난 전화이거나 누군가의 음해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태상그룹이라는 이름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민준과 윤수인은 모텔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들을 잡기 위한 것일지도 몰랐다. 포위망은 그들의 목을 향해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태산의 심장을 향한 3개의 칼날을 동시에 겨누고 있었다. 내부의 조력자 김민석, 외부의 조력자 박진우 형사, 그리고 그 칼날의 중심에 선 2명의 유령.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도망자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세상이 잠든 밤이 그들의 낮이었고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도시의 대낮은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막이었다.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하며 강민준과 윤수인은 조여오는 포위망의 한가운데서 폭풍의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낡은 노트북 한 대와 15년 묵은 집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한 남자의 결의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2개의 보이지 않는 아군이 더 생겼다. 첫 번째 균열은 태상그룹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메일을 확인한 김민석 주임은 며칠 밤낮을 공포와 번민 속에서 보냈다. 이것이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길일까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상사의 모멸감을 견디고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걱정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링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음성 변조된 목소리와의 실시간 채팅창이었다. 결심을 환영합니다. 김민석 씨, 당신들 누구야? 원하는 게 뭐야?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최태석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당신에게 복수할 기회와 새로운 삶을 주려 합니다. 민주는 그를 회유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차동수 팀장이 김민석의 공을 가로채고 그의 실수를 뒤집어 씌웠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민석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공포인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김민석은 무너졌다. 뭘 하면 되지? 그는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체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기술 유출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과 국방 관련 AI 데이터를 통째로 경쟁국에 팔아넘기려는 거대한 매국 행위였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서버는 최태석 회장의 개인 주차장 아래 전자기 펄스 EMP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비밀 벙커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서버 유지 보수 시간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보안 코드, 그리고 벙커의 상세 설계도까지 넘겨주었다. 그는 억압받던 개미에서 제국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내부 조력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두 번째 전선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서 열렸다. 박진우 형사는 며칠째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에 매달려 있었다. 익명의 제보 전화. 그는 처음엔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오랜 형사적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보이지 않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부에서는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라며 은근히 그를 막아섰고, 자료를 요청한 세무서에서는 시스템 오류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압력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박진우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수사를 계속했다. 그는 밤샘 작업 끝에 블루 스카이 홀딩스가 수백억 원의 자금을 세탁해 해외의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돈이 태상그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그는 거대한 범죄의 냄새를 맡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날아올 또 다른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는 의욕 넘치는 사냥개가 되어 있었다. 모든 정보는 민준과 윤수희의 새로운 은신처, 재개발을 앞두고 텅 비어버린 한 공사장 사무실로 모여들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임시 사무실 안. 그들은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김민석이 보내온 서버 벙커 설계도와 박진우라는 믿을 수 있는 경찰의 존재,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러 갈 시간이었다. 작전명은 심판의 날이다. 윤수희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농담 같은 진담을 던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최종 계획을 브리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1단계 침투. 금요일 밤 10시. 태산타워의 중앙 환기 시스템을 통해 지하 4층 서비스 터널까지 진입한다. 2단계 교란 및 개방. 밤 11시. 서버 유지 보수 시작. 김민석 주임이 메인 시스템의 가벼운 오류를 일으켜 현장 보안팀의 시선을 끈다. 그 틈을 이용해 내가 서버 벙커에 1차 방화벽을 뚫고 진입한다. 3단계 데이터 추출. 벙커 내부로 들어가 모든 데이터를 복제한다. 이 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 15분. 4단계 탈출 및 전송. 미리 계획된 경로로 탈출한다. 복제된 데이터 원본 하나는 박진우 형사에게, 또 다른 하나는 윤 선생님께서 믿을 수 있는 언론사 연락책에게 동시에 전송한다. 최태석이 손을 쓰기 전에 세상이 먼저 알게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였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작전 전날 밤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수희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15년 길고 외로웠던 싸움의 끝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당신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정의를 되찾을 시간이.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진실과 명예를 위한 성전이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자신의 낡은 특수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소음 권총의 총신을 닫고, 와이어 커터에 기름칠을 하고, 야간 투시경의 배터리를 확인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그의 마음은 5년 전 그날의 어두운 창고로 돌아가 있었다. 파트너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내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동료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너야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실패의 망령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권총을 조립하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작전이 아니었다. 5년 전 구하지 못했던 동료의 영혼과 15년간 홀로 싸워온 한 여인의 영혼, 그리고 실패의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였다. 그는 자신의 악령을 스스로 퇴치해야만 했다. 금요일 밤 10시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태산타워의 발밑,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서비스 터널은 다른 세상이었다. 민주는 모든 장비를 착용한 채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귀에 꽂힌 소형 통신기로 윤수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타워가 보이는 곳에 주차된 밴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하데스, 위치는 목표 지점 도착 대기 중. 오라클, 감시 시작. 행운을 빌어. 파트너. 그 한마디에 민준의 심장이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았다.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곧 이 도시의 가장 높은 제국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심판의 불꽃은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태산타워의 혈관과도 같은 지하 서비스 터널을 소리 없이 이동했다. 축축한 공기, 기계들이 내뿜는 낮은 진동,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는 유령이었다. 도시의 가장 밝은 심장부 아래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하데스, 30m 전방 환풍구 12번. 거길 통해 지하 4층 구역으로 진입한다. 윤수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 속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에 찬 장비 파우치에서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다. 환풍구 덮개 틈으로 카메라를 밀어넣자 노트북 화면에 복도 너머의 모습이 나타났다. 적외선 레이저 감지기가 촘촘한 거미줄처럼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오라클, 레이저 패턴 분석 부탁해. 패턴 확인. 3초 간격으로 A, B 두 개의 패턴이 반복. B 패턴이 나타났을 때 0.7초의 안전 구간이 생긴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민주는 숨을 죽이고 레이저의 움직임을 응시했다. 붉은 빗줄기들이 춤을 추듯 공간을 채웠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이 스프링처럼 수축했다. B 패턴이 나타나는 찰나. 그의 몸은 웅크린 표범처럼 튀어나갔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고 바닥을 구르는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개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단 0.7초 만에 죽음의 거미줄을 통과했다. 마침내 서버 벙커로 향하는 마지막 강철문 앞에 섰다. 이제 김민석의 차례였다. 하데스, 준비해. 10초 후 김주임이 교란을 시작한다. 태산타워 40층 메인 서버실. 김민석은 식은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모니터 속에는 그가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 코드가 깜빡이고 있었다. 엔터키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는 병든 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을 모멸하던 차동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눈을 감고 키를 눌렀다. 삑삑삑. 순간 서버실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냉각 시스템 과부하. 사소하지만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서버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다.
보안팀 전원이 경보가 울리는 40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바로 그 순간 지하 벙커의 보안 시스템에 3분간의 감시 공백이 생겼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휴대용 플라스마 커터로 전자 자물쇠를 녹여내고 액체 질소를 이용해 기계식 잠금 장치를 급속 냉각시켜 파괴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5년간 진실을 가두고 있던 두꺼운 강철문이 열렸다. 벙커 내부는 차갑고 고요했다. 수십 개의 검은색 서버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과 한 나라를 팔아넘길 수 있는 검은 거래의 기록이 저 안에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자신의 데이터 복제 장치를 메인 서버에 연결했다. 화면에 데이터 복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0%, 이모프린, 50%이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벙커 외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데스 함정이야. 권영철이 속임수를 눈치챘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예상보다 빨랐다. 권영철은 40층의 소란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고 곧장 최태석의 아킬레스건인 지하 벙커로 달려온 것이다. 육중한 강철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데이터 복제 진행률은 98%, 조금만 더, 99%, 마침내 100%를 알리는 신호음과 함께 민주는 복제 장치를 뽑아들고 닫히는 문틈으로 몸을 날렸다. 강철문이 그의 등 뒤에서 쿵 하는 굉음을 내며 완전히 닫혔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복도 저편, 권영철 이사가 자신의 최전계 보안팀과 함께 서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유령을 직접 마주한 자의 경악과 희열이 뒤섞여 있었다. 드디어 만나는군. 국밥집 유령... 아니, 하데스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대화는 필요 없었다. 권영철이 손짓하자. 대여섯 명의 그림자가 일제히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지하 벙커 앞 좁은 복도에서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짐승처럼 싸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국가가 만들어낸 최정의 인간 병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더 깊숙이 파고들어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했다. 1명, 2명, 정의 요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복되는 민준과 권영철, 단 2사람만이 남았다. 내 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권영철은 위솥을 벗어 던졌다. 그의 몸은 단순한 경영인이 아닌 실전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역시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2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격돌했다. 주먹과 주먹이, 발과 발이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권영철은 민준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여유였다. 그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곧 지원 병력이 올 거다. 넌 여기서 끝이야? 그럴까? 민주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민주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권영철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5년 전 파트너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었던 동귀여진의 가까운 필살의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손바닥이 권영철의 흉골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권영철의 몸은 종이 인형처럼 구겨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준 역시 비틀거렸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데이터 복제 장치를 품에 안고 윤수희가 안내하는 탈출로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는 보안 장치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2개의 데이터 덩어리가 세상의 빛을 향해 발사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박진우 형사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눈을 비볐다. 그의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프로젝트 오메가의 전체 데이터, 자금 흐름, 거래 내역, 그리고 최태석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전원 비상, 지금 당장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 목표는 태산타워 최태석 회장이다. 또 다른 데이터는 한 밤샘 근무 중이던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편집장에게 전송되었다. 그는 파일을 확인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세기의 대사건이었다. 태산타워 펜트하우스. 최태석 회장은 보안 카메라 화면을 통해 자신의 부하들이 침입자를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승리를 자축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사무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최태석 씨, 대한민국 검찰은 당신을 반역죄, 살인교사, 그리고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우 형사가 이끄는 수십 명의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태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지? 감히 나를 상대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의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에 일제히 속보 알림이 뜨기 시작했다. 속보 태상그룹 매국적 기술 유출 프로젝트 오메가. 전격 폭로 속보 구 김영진 기자 사망 사건. 최태석 회장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 최태석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완벽했던 왕국이 그가 발 아래에 두고 세상을 조롱하던 바로 그 시스템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순식간에 불신과 경악,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심판의 불꽃이 마침내 왕의 턱 밑까지 타올랐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심판의 불꽃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그날 밤 이후 태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프로젝트 오메가의 실체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거대 기업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최태석 회장은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목숨을 걸고 빼낸 디지털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가 직접 서명한 비밀 계약서들이 공개되자 그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결국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한때 도시를 호령하던 펜트하우스에서 차가운 감옥으로 추락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빌부터 부정을 저질렀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충직한 사냥개였던 권영철 이사는 병원에서 회복된 후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의 충성심은 무의미했다. 그 역시 스승의 뒤를 따라 감옥에 갇혔다. 제국의 내부에서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던 김민석 주임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태산을 떠나 한 작은 IT 보안 업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최태석에게서 몰수한 재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은 그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했다. 그는 마침내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날아온 제보로 이 거대한 전쟁을 마무리 지은 박진우 형사는 일약 국민경찰로 떠올랐다. 그는 특진을 거듭했지만 책상에 쌓여가는 표창장을 볼 때마다 생각했다. 이 모든 영광은 진짜 영웅들의 것이라고. 그는 가끔씩 밤하늘을 보며 지금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이름 모를 유령들의 안녕을 빌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진짜 주인공들은 세상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가장 먼저 윤수희의 이름 위에 덮여있던 15년의 누명이 벗겨졌다. 과거 그녀를 매도했던 언론사들은 한 면의 사과문을 실었고 그녀의 남편 구 김영진 기자의 사건은 재수사 끝에 타살로 판명되었다. 그의 명예 역시 15년 만에 회복되었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그녀를 영입하려 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개인 블로그에 마지막 기사 하나를 올렸다. 제목은 새벽의 국밥이었다. 그녀는 15년간의 고독한 싸움, 프로젝트 오메가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 싸우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기사는 그 어떤 특종 기사보다 더 큰 울림을 주며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감동과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그 기사를 끝으로 절필을 선언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김영진 진실탐사보도 재단을 설립해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후배 언론인들을 돕는 데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희망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싸움을 끝맺었다. 강민주는 작전이 끝난 그 밤,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을 떠났다. 그가 향한 곳은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다. 매일 새벽 바다를 보고 낡은 배를 수리하는 어부들을 돕고 밤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그는 자신의 옛 파트너가 묻혀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게. 친구, 임무는 끝났어.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망령이 따스한 햇살 속으로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가 떠난 동네의 새벽집은 몇 달째 굳게 닫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과묵했지만 손맛 좋았던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어느 초겨울 새벽집에 굳게 닫혔던 셔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다. 몇 달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에 강민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붙였다. 곧 가게 안은 그의 인생과도 같았던 구수하고 따뜻한 사골 국물 냄새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가게의 첫 손님이 찾아왔다. 남루한 위장도 불안한 경계심도 모두 벗어던진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윤수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시대를 대표하는 언론인이자 한 시대를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처럼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일하는 주방이 바로 보이는 바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았다.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듬뿍 얹고 파도 아낌없이 뿌렸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1년 전 뒷골목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수인은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게 참 오랜만이네요. 민주는 그녀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새로운 날을 알리는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둡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새벽은 다시 오는군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국밥을 나누었다. 전쟁은 끝났다. 유령들은 안식을 찾았다. 두 명의 조용한 영웅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평화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